한국은 군사력 순위에도 없습니다. 영국 SAS 장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란 수도 한복판, 한국 교민 47명 고립, 미국도 영국도 전부 포기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48시간 후 그 장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7명이 47명을 구출했습니다. 적수 18명을 사살하고 사망자 0명. 세계 최강 특수부대를 다 본 남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48시간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역전.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한국 파이팅을 남겨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47분, 첫 번째 폭발이 테헤란 중심부를 갈랐습니다. 창문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몸이 굳었습니다. 30년간 전장을 봐온 저였지만 그날 밤 테헤란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붉게 물들며 죽어가고 있었죠.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전 영국 SAS 장교 출신이고 당시 UN 위기자문관 자격으로 이란에 파견된 상태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숱한 분쟁 지역을 거쳐왔습니다. 네이비실, SBS, GSG9, 전 세계 최고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테헤란 전역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공항 폐쇄, 주요 도로 봉쇄, 이란 정부군마저 시내 중심부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테헤란 중심부 4개 구역, 외국인 민간인 200명 이상 고립, 한국 교민 47명 포함, 탈출 루트 전멸, 한국 교민 47명.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적색 구역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다음 날 영국 대사관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독일이 뒤따랐습니다. 미국은 자국민 협상조차 실패하고 손을 놨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전부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미국 뒤에서 따라다니는 동맹국, 삼성이랑 현대 만드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군사력이요?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지하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부모, 서로 손을 잡은 노부부, 출장 왔다가 발이 묶인 젊은이들, 47명이 콘크리트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낌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 차림이었는데 먼지와 땀에 절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사 중동본부장, 이란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 15조짜리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꺼진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면이 켜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통화가 안 돼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몇 살입니까? 12살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아들 축구 결승전이에요. 제가 꼭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가 꺼진 화면을 또 눌렀습니다. 아빠가 꼭 간다고. 골 넣는 거 볼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은 4일 뒤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태극기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짐 가방에서 꺼내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구겨지고 먼지가 묻었지만 그 깃발만은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미국도 포기했습니다. 영국도 철수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전부 손을 놨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군사력 순위 10위권에도 없는 나라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7이 온답니다. 707.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콧방귀를 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미안하지만 우리 SAS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전 세계 특수부대 다 봤습니다. 한국은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만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 4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48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대피소 한쪽에 마련된 임시 통신실에 있었습니다. 각국 정보망을 모니터링하던 중이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철수 완료 또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협상 결렬 후 완전히 침묵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나라가 손을 놓은 겁니다. 강대국들이 줄줄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만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외교 채널 유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자국민 안전 확인, 현지 협력 요청, 그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위기 대응 사령부가 긴급 편성됐다는 정보가 떴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저는 한국의 과거 작전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기록을 읽던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선박을 점령. 인질 21명. 한국 해군이 8,500km를 달려갔습니다. 특수부대 투입. 작전 시간 단 5분. 해적 8명 사살. 인질 21명 전원 구출. 민간인 사상자 0명. 뭐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5분이요? 8,500km를 가서? 그것도 해적선 내부에서 인질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SAS라도 최소 15분은 걸립니다. 저는 한국군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제가 아는 어떤 서방 특수부대의 작전 성과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날 오후 이상한 정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이 이동위성통신망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헤란 내 한국 교민들의 정확한 좌표를 실시간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좌표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준비였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려는 겁니다. 교민 대피소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틀어놓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몇몇 교민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붙은 태극기 아래서 한 노인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까 아들 축구 결승전 얘기하던 사람. 그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아빠가 꼭 갈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토요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테헤란 외곽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낮은 고도, 식별 불가능한 비행체, 미확인 수송기였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설마, 정말 오는 겁니까? 불빛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전장에서 길러온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고. 그 무언가가 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대피소 지하에서 쪽잠을 자다가 무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암호화된 주파수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빠르고 낮은 목소리가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곳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폐공장 지대 쪽으로 향했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무장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움직이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폐건물 그림자 사이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몸을 낮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보다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5명, 아니 7명.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건물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짓 하나로 방향이 바뀌고 신호 하나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동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SAS에서 20년을 복무했습니다. 전 세계 특수부대와 합동훈련도 숱하게 했죠. 미국 네이비실, 영국 SBS, 프랑스 GIGN, 독일 GSG9, 이스라엘 사이렌 마트칼. 전부 다 봤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팀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자만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처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발자국조차 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이비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SAS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정말 사람입니까? 이건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완전히 체화된 본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대체 저들은 뭡니까?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제 방향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직 SAS 장교가 얼어붙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다시 이동했습니다. 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초도 안 됐습니다. 순식간의 상황 판단.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새벽 4시, 저는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교민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왔습니다. 707. 이름만 들었던 그 부대가 지금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코웃음 쳤던 그 한국 특수부대가 전설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나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작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47명의 교민을 어떻게 빼낼 겁니까? 적색 구역 한복판에서 무장 세력이 득실거리는 거리를 뚫고 헬기 착륙 지점도 없고 차량 이동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여전히 빨간색뿐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영어였습니다. 블루 이글. 교민 위치 확인 완료. 접촉 준비 중. 블루 이글. 그게 작전명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태극기를 봤습니다. 여전히 구겨지고 먼지가 묻어 있었죠. 그러나 그날 새벽 그 깃발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의 새벽은 여전히 연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성공하길. 이 기도가 헛되지 않길.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707과의 첫 접촉이 있던 날 저녁 대피소 안에서 갈등이 터졌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다 데려갈 수 있겠어요? 47명이에요. 47명. 불가능합니다. 우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민이 받아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으란 말이에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겁에 질려 부모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흘간 쌓인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대피소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양복 입은 남자 아들 축구 결승전을 약속한 사람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란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진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07 지휘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죠. 젊었습니다. 30 중반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전장을 수십 번 겪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보가 샜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대피소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무장 세력이 이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 2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시간. 내부에서 센 겁니까? 누군가 무장 세력에게 정보를 넘긴 겁니다. 의도했든 실수였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냥감이 됐습니다. 교민들 사이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0년 경력의 군인인 저도 이런 혼란 속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때 707 지휘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남기지 않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대피소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소란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휘관은 교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47명 전원을 데리고 나갑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저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대피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 그 양복 입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토요일까지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휘관이 그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들 축구 결승전이요.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휘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그 한마디에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교민 대표인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무전기를 지휘관에게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겠습니다. 우리 목숨 맡기겠습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대피소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울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물러가고 그 자리를 결의가 채웠습니다. 707 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완벽한 통제, 완벽한 침묵. 지휘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분 후 이동합니다. 적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갑니다. 준비하십시오. 30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운명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707 대원들이 앞뒤로 교민들을 감싸며 움직였습니다. 47명의 민간인과 7명의 특수부대원, 총 54명이 테헤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중간쯤에서 노약자들을 도우며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폐건물 지대였습니다. 무장 세력의 검문소가 500m 앞에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선두의 대원 2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분 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검문소 제압 완료. 이동하십시오. 우리가 검문소를 지나갈 때 저는 봤습니다. 적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리 한 번 못 지른 겁니다. 목에 정확히 한 방씩 칼 자국이었습니다. 총도 안 쓴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관문.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를 지나야 했습니다. 길이 좁았습니다. 한 줄로 서서 이동해야 했죠.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앞사람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적이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저는 즉시 몸을 낮췄습니다. 교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707 대원들이 순식간에 대형을 바꿨습니다. 교민들을 벽 쪽으로 밀어넣고 자신들이 방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응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본 건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선두의 대원이 무릎을 꿇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조준경의 눈을 갖다 댔습니다. 100m 전방, 건물 모서리에서 적이 몸을 내밀었습니다.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원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적의 머리가 뒤로 꺾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0.5초 뒤 같은 건물 창문에서 또 다른 적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겨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마 정중앙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적이 창틀에 걸친 채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100m 거리에서 정확히 머리에.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또 총성이 터졌습니다. 적 3명이 골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소총을 난사하며 돌진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707 대원 하나가 벽에서 몸을 빼며 응사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이 명중했습니다. 가슴에 맞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총알도 명중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총알도 명중했습니다. 달리던 자세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세 발에 3명. 2초였습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우측 방향 제압 완료. 5명 처리. 저는 SAS에서 20년을 복무하면서 이런 사격 실력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이비실의 크리스 카일이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이동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총격전 속에서 이동하라고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원들이 엄호 사격을 하는 동안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100m, 50m, 30m. 목표 지점이 보였습니다. 폐공장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대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은 겁니다. 피가 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원은 쓰러진 채로도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권총을 들었습니다. 조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건물 옥상에 있던 적이 떨어졌습니다. 또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골목에서 뛰어나오던 적이 쓰러졌습니다. 탄창이 빌 때까지 쏴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저들은 뭡니까? 다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다른 대원 2명이 달려가 부상당한 동료를 끌어올렸습니다. 한 명이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폐공장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47명 전원, 그리고 부상당한 대원 1명,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707이 처리한 적의 수 17명, 7명이 17명을 잡은 겁니다. 아군 부상자 1명, 적 사망자 17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지휘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탈출 지점까지 아직 2km. 그리고 무장 세력은 이제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30분 후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30분. 대원들이 건물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부상당한 대원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관통상이었습니다. 심각했지만 그 대원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붕대를 감고 나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계에 합류하려는 겁니다. 지휘관이 말렸습니다. 쉬어. 대원이 대답했습니다. 47명 다 나가야죠. 지휘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건물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 여러 대, 무장 세력이 추격해온 겁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트럭 3대, 무장 인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명, 25명, 최소 30명 이상. 아까 도망친 패잔병들이 증원을 데려온 겁니다. 지휘관이 창밖을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7명이 30명 상대하면 되는 거죠.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접촉 임박, 전투 준비, 총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건물 벽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707 대원들이 응사했습니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사격. 창문으로 몸을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소총을 겨누려는 순간 대원의 총알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적의 어깨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건물 모서리에서 적 2명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 협공이었습니다. 대원 하나가 몸을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한 발, 오른쪽으로 한 발. 0.3초 간격이었습니다. 2명 모두 쓰러졌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저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7명. 아니, 부상자를 빼면 6명. 적은 30명 이상. 탄약 확인. 2탄창 남았습니다. 1탄창.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속으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걸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휘관은 뛰면서 사격했습니다. 한 발. 달리던 적이 쓰러졌습니다. 몸을 굴렸습니다. 또 한 발. 엄폐물 뒤에 숨은 적이 쓰러졌습니다. 그는 적의 측면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럭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적들이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초 만에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트럭 옆에 서 있던 적의 머리, 뛰어오던 적의 가슴, 소총을 겨누던 적의 목, 동료 시체 뒤에 숨으려던 적의 이마, 도망치려던 적의 등. 5발에 5명. 적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랐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지휘관이 위치를 바꿨습니다. 건물 잔해 뒤로. 또 3발을 사격. 3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적들이 지휘관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그의 주변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틈을 다른 대원들이 노렸습니다. 건물 안에서 일제히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교차 사격. 적들이 양쪽에서 공격당했습니다.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7명이 마치 70명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로펠러 소리. 헬기였습니다. 헬기 도착. 탈출 준비. 교민들이 일어섰습니다. 헬기가 건물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뛰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벽에 붙은 태극기를 봤습니다. 그가 태극기를 떼어 품에 안았습니다. 구겨지고 먼지 묻은 그 깃발을. 이동. 빨리. 우리는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그 남자가 넘어졌습니다. 에너지공사 본부장.
발목을 헛디딘 겁니다. 계단에 쓰러졌습니다. 적의 총알이 그 주변을 파고들었습니다. 콘크리트가 튀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원 하나가 뛰어내렸습니다. 이미 헬기에 올라탔던 대원이 총알이 빗발치는 속으로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등에 업었습니다. 갑니다. 다른 대원들이 엄호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대원이 남자를 업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헬기에 밀어넣었습니다. 누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총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래서 대원들이 적을 막고 있었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교민들이 한 명씩 탑승했습니다. 아이들 먼저, 그 다음 노인들. 저는 마지막 교민이 탑승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47명 전원. 대원들 철수. 대원들이 하나씩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사격을 하면서 부상당한 대원은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올라왔습니다. 지휘관이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헬기에 탑승하는 순간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총성이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랐습니다. 헬기 안을 둘러봤습니다. 47명의 교민, 7명의 대원,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707이 처리한 적의 수, 총 28명, 7명이 28명을 잡았습니다. 아군 사망자 0명, 교민 사망자 0명.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국가였습니다. 저는 가사를 몰랐지만 그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전장을 누빈 군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테헤란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헬기가 이란 영공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이 울렸습니다. 미확인 비행체 접근. 거리 20km. 저는 긴장했습니다. 뭡니까? 추격입니까? 지휘관이 조종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공포에 질리면 안 됩니다. 10초, 20초, 3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군 확인. 호위기 합류.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공군이었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겁니다. 창밖으로 전투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헬기 양쪽에 한 대씩 끝까지 호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더니 진짜 끝까지 지키는군요. 조종사가 알려줬습니다. 이란 영공 이탈, 안전구역 진입.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헬기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저는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다.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태극기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갈 수 있어. 아들 경기 보러 갈 수 있어. 토요일이 이틀 뒤였습니다. 그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테헤란에서 봤던 붉은색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불길의 색이었지만 이건 희망의 색이었습니다. 부상당한 대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물을 건넸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말없이 나눈 전후에 지휘관이 일어섰습니다. 헬기 안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전원 무사합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짧은 보고였습니다. 47명의 교민, 7명의 대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두가 살아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냥 임무.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임무가 아니었다는 걸. 목숨을 건 약속이었다는 걸.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지점에 도착한 겁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었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두 발로 땅을 밟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교민들이 한 명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에 입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안도감. 그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교민들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국 정부가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비행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잠들어 있었죠.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포와 긴장 속에서 버텨온 사람들. 이제야 긴장이 풀린 겁니다. 그 양복 입은 남자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태극기를 올려놓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그 말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비행기 안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공항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민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한 남성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껴안았습니다. 노부부가 내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달려왔습니다. 손자들도 있었죠. 가족 전체가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그때 그 양복 입은 남자가 트랩에 나타났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트랩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들을 향해 아이가 아빠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왔어. 아빠 왔어. 남자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늦었어. 경기 내일이야. 남자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래. 내일이지. 아빠 보러 갈게. 약속했잖아. 아빠, 골 넣을 거야. 그래. 꼭 봐야지. 저는 그 광경을 트랩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47명이라는 숫자 뒤에 47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47개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손에 든 태극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구겨지고 먼지 묻은 깃발이. 그러나 그 어떤 새 깃발보다 빛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의 어둠 속에서 희망이 되어줬던 깃발. 공포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깃발. 그리고 지금 승리의 상징이 된 깃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30년간 전장을 누빈 군인이 수많은 죽음을 봐온 남자가 작은 깃발 하나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란 무엇인지, 국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태극기는
현재 한국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테헤란에서 47명의 희망이 되어줬던 깃발, 8,500km를 건너온 약속의 증거.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그 깃발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엔 자문관으로서의 의무였죠.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 제가 느낀 것들, 전부 담았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블루 이글 작전 국민 보호의 새로운 기준.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작전 총 소요 시간 48시간, 이동 거리 8,500km, 투입 인원 7명, 구출 인원 47명, 교전 횟수 2회, 적 사살 28명, 아군 부상 1명, 아군 사망 0명, 민간인 사상 0명.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07이 얼마나 대단한 부대인지. 보고서가 발표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문의가 왔죠. 프랑스, 독일, 일본,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작전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BBC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CNN이 뒤따랐죠. K레스큐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식 구출 작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707을 세계 최고로 만든 겁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뭐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총격전? 헬기 탈출?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휘관의 한마디였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왜 목숨을 걸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약속?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군인들. 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봤습니다. 그러나 블루 이글 작전만큼 인상 깊은 건 없었습니다. 기술이나 전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 때문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땅도 크지 않죠. 그러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영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걸.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전쟁터 한복판까지 들어가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해왔습니다. 저는 SAS에서 20년을 복무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테헤란에서 707을 보고 그자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 싸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는 그런 군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 저는 이 나라를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블루 이글 작전. 작전 시간 48시간. 이동 거리 8,500km. 투입 7명. 구출 47명. 적 사살 28명. 사망자 0명.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47개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47개의 인생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국민을 버리지 않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한국 화이팅을 남겨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감사합니다.